안녕하세요. 금융계약의 법과 실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처음 강의 녹음을 시작할 때는 오늘 강의분까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진정되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Yset 게시판에 질문과 답변 하나 올려주세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차례 수업을 통해 신디케이티드 로운의 법적 쟁점들과 실무 관행, 특히 국제금융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계약서의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케이티드 로운은 각종 금융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들도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절제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에는 국경이 없죠.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재화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외환 통제라는 인위적인 방해물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재화에 비하면 훨씬 더 자유롭지요. 또한 금융거래의 기본 법률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금 제공자가 제공한 금원을 약간의 이익을 붙여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지요. 그래서 거래가 반복되면서 최초 거래에 사용됐던 계약서를 조금씩 변경해서 수정 보완해가며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제금융의 경우에는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지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약서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갈수록 계약서의 표현은 매끄러워지고 정확해지고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이 금융이든 아니든 계약서 작성 실무는 잘 만들어진 로운 어그리먼트의 계약서 구조와 내용을 숙지하는 데서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소비대차에서 대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빌려준 돈 떼이면 진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주가 차주에 대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상 권리는 적기의 원리금 전액 상환 확보하는 것이고요. 대출 계약서는 바로 이 부분, 즉 대주가 이자 지급기일에 이자 제대로 받고 또한 만기에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작성되어야 하겠죠. 만일 차주가 정해진 시점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주들은 어떤 구제 수단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기 상환 요청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termination, 계약 해제. 근데 계약 해제는 통째로 계약 해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partial termination이 이루어집니다. 즉 대출 약정을 취소함으로써 향후 계속적인 대출 의무를 해지하는 것으로 해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결국 소송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Best remedy는 don't let it happen.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일단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만 빌려줘야 되겠죠.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경고등이 켜지면 최대한 신속하게 탈취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뻔한 얘기 같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Syndicated Loan Agreement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즉 대출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작성되는 것입니다. Syndicated Loan Agreement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Syndicated Loan Agreement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봅시다. Syndicated Loan은 여러 명의 대주가 공동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소비대차라고 하겠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민법상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기가 받은 거와 동일한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대방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원금이지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종, 동량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차주가 빌린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무이자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자의 원칙상 소비대차와 별도로 당사자 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부 소비대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디케이티드 론의 법적 성격은 이자의 특약이 있는 이자부 소비대차인 것입니다. 신디케이티드 론은 다수의 대주가 공동으로 대출을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채권자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르면 공동대출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디케이티드 론에서 각 대주들의 대출 금액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론 어그리먼트에서는 각 대주가 빌려주기로 약정하는 금액을 커미트먼트라고 하고 각자의 커미트먼트가 얼마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대차 계약은 원금 상환 의무만이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고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소비대차 계약과 이자 계약이라는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를 보통 이자부 소비대차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실체법상 하나의 권리가 하나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자부 소비대차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은 두 개인 것입니다. 원금 청구권과 이자 청구권이요. 이자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대주는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주는 언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60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민법 제600조에 따르면 실제로 대주가 돈을 빌려준 그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 제600조하고 다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면 대주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이자는 발생하는 걸로 합의하는 것이 허용되겠습니까? 차주의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08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판매 기타 여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06조 대물대차에 관한 내용과 민법 제607조 대물 반환의 예약에 관한 내용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대차나 대물 반환의 예약과 관련해서는 민법 606조나 607조와 다른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며 민법 606조 및 607조의 내용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608조를 반대 해석하면
이자 계산의 시기에 관한 민법 제600조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고 해석됩니다. 즉,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요. 당사자들은 이와 달리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 103조가 적용되어 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법 104조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사자의 궁박 등을 이용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출 전에 이자를 받더라도 민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출 시행 전이라도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한 이자는 발생한다는 합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주변에 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제한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제1호는 약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6조 1항에 따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또한 제6조 2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관 조항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이자를 미리 받으려면 무언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시행하는 원화대출, 특히 개인을 상대로 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금융의 경우에는, 특히 국제금융의 경우에는 대출 계약 체결 당일에 대출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오히려 계약에서 인출 가능 기간, 즉 commitment period를 정해놓고 이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차주가 요청하기만 하면 차주가 요청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금융의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심지어 몇백억씩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리 은행이라도 이 정도라면 쌓아놓고 있는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대주단으로서는 결국 인출 가능 기간 동안에 미리 자금을 조달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차주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직 대출을 안 했으니까 이자는 못 받는다고 하면 대주들은 이 조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주들의 조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이자를 받는다면 그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괜히 이자라고 불렀다가는 대주들이 갑질한다고 엄청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commitment fee, 즉 약정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정 수수료는 미인출 잔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100억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실제로 최초 인출이 일어나기까지는 100억에 대해서 약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최초 인출이 20억이라면
그 최초 인출일부터는 20억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고요. 미인출 잔액 80억에 대해서는 약정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약관규제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약관이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약관이라는 것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대출 약관을 사용할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대주단과 차주가 특정 대출 시행과 관련하여서 계약서 초안에 대해 상당한 기간 협상을 하고 또 차주의 코멘트를 반영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계약서 초안에 서로 서명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이 연 5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 연 5푼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민법 제379조를 자세히 보시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가 적용되는 것은 이자는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자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자를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정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을 연 5푼으로 해서 계산하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조차 없었던 경우, 즉 이자부 소비대차가 아니라 그냥 소비대차 약정만 있었던 경우라면 변제기 전에는 법정이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었어도 연 5푼의 법정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지연이자라는 용어는 이자라는 표현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지만 그 법적 성격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입니다. 차주가 변제기에 상환을 안 하면 돈 빌려갈 때 약속한 대로 상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차주는 이에 대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실손배상의 원칙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법 397조는 이와 관련하여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별한 약속이 없었어도 변제기 이후에는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개인 간의 대출의 경우 소위 차용증이라는 것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화면에서 보시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차용증서, 하기 채무자 홍길동은 채권자 홍길자로부터 2019년 1월 1일 금 1억 원을 빌렸으며 2022년 12월 31일에 전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원금이 상환될 때까지는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발생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19년 1월 1일 채무자 홍길동. 사실 이 정도면 대주의 이자 청구권 및 원금 반환 청구권 발생에 필요한 사항은 대충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민법은 소비대차에 관하여 11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들 역시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민법은 제5절에서 소비대차에 관하여 나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는 이미 살펴봤으니까 생략하고요. 599조에서는 파산과 소비대차 실효라고 해서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을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00조 이자 계산 시기는 이미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601조는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2조에 따르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580조 내지 58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요.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에 있는 물건을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전환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3조 반환 시기에는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 반환 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조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서 차용액으로 한다. 제607조 대물 반환의 계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 차주의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민법은 소비대차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용증서에 원리금 상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더라도 민법의 조문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소비대차와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대출계약서는 그렇게 두껍고 복잡할까요? 이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돌발 사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길자가 방금 보여드린 차용증서에 따라 대출을 한 이후에 채무자 홍길동의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홍길동의 재무 상태는 계속 악화되더니 2020년 6월 1일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채무자의 집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길자는 홍길동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홍길동의 집이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홍길동이 홍길자에게는 이자를 또박또박 제날짜에 주고 있다면 홍길동은 위 차용증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민법상 어디에도 이런 경우 채권자가 대여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홍길자는 홍길동이 이자를 제날짜에 지급하는 한 자신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그저 기다려야만 한다면 결국 홍길동의 재무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마침내 빚잔치 벌어지면 거기에 끼어 원금 일부 건지거나 아예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채권자의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런 경우에는 홍길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홍길자는 그러한 계약서 조항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계약서에 상세한 Events of Default 조항을 두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출계약서가 길고 복잡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예상되는 여러 돌발 사태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주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차주 입장에서는 한 페이지짜리 사용증서 한 장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아니, 극단적인 경우를 사용한다면 아예 안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난 빌린 적이 없다고 피고가 오리발 내밀면 차주에게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점은 원고인 대주들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차주 입장에서도 자기가 얼마를 빌렸고 이자는 어느 정도 그리고 만기는 언제로 약속했는지 정도의 증거는 남겨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실제로 채무를 넘어 지급을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에서라면 아까 본 그 한 장짜리 차용증서만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대출계약서가 두꺼워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출이 일단 시행되고 나면 더 이상 채권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별로 없고 채무자의 이행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은 채무자의 확실한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즉,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은 사실 채권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버리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규정해 두었던 그 보호 조항들도 모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단 대출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여차하면, 즉 차주의 상환 능력에 조금이라도 위험 사인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회수책은 어떻게 확보할까요? 그것은 대출 계약상의 acceleration, 조기 상환 요구를 통해서입니다. 즉, 대출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남겨두고 대출 계약에 따라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운 어그리먼트 조항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는 acceleration, 즉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로운 어그리먼트는 일단 definition, 즉 정의조항으로 시작됩니다. 정의조항을 두는 것은 용어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정의조항 다음에는 보통 대출의 핵심 조건에 관한 조항이 이어집니다. 즉 인출 조건과 이자율 및 원리금 상환 등 이자부 소비대차 관련 당사자의 기본적인 합의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나머지 조항들은 사실상 모두 대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rket disruption이나 change of law or circumstances 부분은 시장의 급변 또는 법규 변화 시 계약 조건을 조정해서 대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 조정과 관련해서 차주와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조기 상환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vents of Default는 대주 보호의 핵심입니다. Events of Default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vents of Default의 정확한 법적 성격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물론 Events of Default의 사유 중에 하나로 채무 불이행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Events of Default에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실 차주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경우는 다 Events of Default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ents of Default에 규정하는 사유들은 당사자에게 실제로 책임 있는 사유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같이 당사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Events of Default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vents of Default가 발생하면 그 효과는 acceleration, 즉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까지 남아있는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Events of Default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번역하시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전형적인 loan agreement의 목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항목들이 이런 식으로 계약서의 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출계약상 대주의 수익인 이자는 사실 원금의 아주 작은 비율에 불과합니다. 요즘 이자율 잘해야 5 내지 6%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부실채권이 발생해서 원금을 날리는 경우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실은 수십 건의 대출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으로도 상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주의 수익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만 대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시점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시작일 뿐입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따라서 대출 시점에 파악한 상환 능력이 과연 대출 기간 동안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들은 대출을 시행하기에 앞서 듀 딜리전스를 실시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듀 딜리전스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차주로부터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 받아줌으로써 이를 재확인합니다. 대출 계약의 커버넌스 조항의 목적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차주에게 각종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함입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들은 Events of Default로 규정하고 실제로 Events of Default가 발생하면 아직 인출되지 않은 커미트먼트는 취소하고 이미 인출된 drawdown은 acceleration을 선언해서 조기 회수합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점검은 대출 시행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주는 대출을 할 것이냐 여부 및 그러한 대출을 통해 부담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와 관련된 판단을 함에 있어 소위 informed decision을 해야 합니다. 즉, 차주의 상환 능력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해당 대출을 통해 대주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대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informed decision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informed decision을 하는 과정에서 대주들은 해당 대출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위험이 과연 감수할 만한 정도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차주의 신용 위험이 큰 경우 대주들이 이를 감수하는 결정을 하려면 이를 상쇄할 만한 높은 수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이 적시에 상환되지 못할 위험이 높다면 대주들로서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대출 시장의 상황은 특정 차주의 위험과 관련하여 대주들이 올릴 수 있는 이자율의 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이론과는 달리 실제 시장의 현실은 특정 차주에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들로서는 다른 각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대주가 해당 대출과 관련해서 부담할 위험의 크기를 최소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또는 계약서의 Events of Default 사유를 통상의 경우보다 더 폭넓게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장치들조차도 그렇게까지 효과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주들로서는 결국 이자율과 대주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안전장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위험이 이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출 계약서에 포함되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차주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주들의 대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주들은 차주의 이러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근거해서 대출을 결정할까요? 단순히 차주의 말만 믿고 대출 결정을 한다면 그건 결코 informed decision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주들이 informed decision을 하기 위해서는 대주들은 차주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 직접 각종 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차주의 진술에 맡길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대주들이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주들이 이미 직접 다 확인했는데 계약서에 굳이 차주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Representations와 Warranties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Representations는 statements of fact이고요. Warranties는 promises that certain representations are true or that certain acts have been don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epresentations와 Warranties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실제 어떤 상황을 놓고 이게 과연 Representation인지 Warranties인지 그 구별이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Representation과 Warranty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Representation Warranties라는 조항에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대출을 함에 있어 대주들은 due diligence를 거쳐 확인된 각종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차주의 종합적인 신용도가 일정한 정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그럴 경우에 한해서 대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출 시 전제한 그 일정한 사실들이 실제로는 대주들이 잘못 판단한 경우 내지는 상황이 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애당초 대주가 구해야 했던 신용도는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주들은 대출을 거절하고 이미 대출을 했다면 속히 엑싯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주가 전제한 차주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조건 내지는 사실관계는 대주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대주가 뭘 생각하고 대출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하지만 대주들의 판단 근거가 된 사실들과 관련해서 차주의 Representations and Warranty에 의해 차주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면 대주가 뭘 생각하고 어떤 조건을 전제로 대출을 시행한 것인지가 계약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대출 계약서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대주가 대출의 전제로 삼았던 차주와 관련된 일정한 상태 내지 조건의 스냅샷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대출 기간 내내 유지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대주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법은 계약의 promissory condition과 contingent condition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romissory condition이란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promissory condition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영국 법상 promissory condition은 아니고 contingent condition에 해당합니다.
A contingent condition is a state of facts which has to be fulfilled, which may or may not be something within a party's control. 그러니까 contingent condition이란 일정한 사실적 상태가 유지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통제 능력 범위 내에 속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적 상태가 확보될 때까지는 자기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사실적 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법상 계약에 명시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위반이 있으면 대주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법은 계약의 내용을 영국법처럼 promissory condition과 contingent condition으로 구별하여 그 위반에 대한 법률 효과를 달리 규정하는 영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상으로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위반 시 당연히 영국법상 contingent condition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사회상규 위반이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그러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에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한다면 계약 자유 원칙상 그러한 계약 조항은 legal, valid, binding and enforceable 이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민법 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관하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주들이 대출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들은 한국법상으로는 계약의 동기로 취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주들이 일정한 사실을 대출 근거로 삼았다는 점만으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주들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차주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 받아놓으면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므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주들이 민법 제109조에 따라 대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대출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차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조기상환을 청구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출계약상 대주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도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109조에 따라 대출계약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론은 유지한 상태에서 대출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주들의 권익 보호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위반 시 민법 제109조에 따른 대출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서에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위반을 events of default 사유로 규정해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주들의 권리 보호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